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장의 사진 속 소년들의 노랫소리가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오두막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흙 위에 앉은 아이들이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죠. 가사 속에서 들렸습니다. 엘로하이 아도나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였습니다. 소년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노래했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성경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듯 했으니까요. 마을 끝 붉은 돌무더기, 7개의 홈이 파인 제단. 노인이 속삭였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하늘의 신이 남긴 방식이죠. 그날 밤 저는 첫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구조는 아프리카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반도. 이 노래와 한국의 제천의식 사이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남부 오모강 유역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이 고고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진 속 카라족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는 놀랍게도 고대 히브리어 단어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제사 의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 지파의 전통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븐 박사는 이 발견을 두고 성경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잃어버린 지파의 흔적이 실제로 아프리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의 진짜 놀라운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사 보고서 말미에 한 문장을 조용히 덧붙였는데 그 내용은 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사성은 아프리카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동일한 제사 구조가 아시아 동쪽 끝 한반도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라족의 엘로아이 노래와 고대 한국의 제천 의식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과연 3000년 전 사라진 단 지파의 후예들이 정말로 지구 반대편까지 이동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고대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일까요? 모든 실마리는 단 지파의 행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정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기원전 1000년경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단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12아들 중 5번째 단의 후손으로 지중해 연안과 요단강 동편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독특한 제사 전통을 유지했는데 동쪽을 향해 제단을 쌓고 7날 주기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엘로이스트라고 불렸는데 이는 하나님을 엘로임이라 부르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제단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붉은 점토로 만든 특별한 구조물이었으며 이를 그들은 다나, 즉 붉은 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종교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방 숭배였는데 해가 뜨는 방향을 신성시하며 그 방향으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침공했을 때 단 지파를 포함한 10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시리아에 의해 강제 이주되었다고 기록하지만 구체적인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들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보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와 외경들에 따르면 단 지파의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더 먼 곳까지 도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카라족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정말로 한반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써져야 할 것입니다. 2019년 데이비드 그레이븐 박사가 에티오피아 남부 오모강 유역에서 카라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단순한 인류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라족 마을에서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노래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엘로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박사는 즉시 이것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의 변형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라족의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7째 날마다 마을 동쪽 끝에 세워진 붉은 돌 제단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족장은 다나쿠라고 불렸는데 이는 붉은 제단에 지키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사가 더욱 경악한 것은 그들의 제사 순서였습니다. 먼저 동쪽을 향해 절하고 7번 손뼉을 친 다음 엘로하이 아도나이라고 외치며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 지파의 제사 의식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카라족 족장에게 이 의식의 유래를 물었지만 족장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족장이 덧붙인 말은 박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먼 북쪽에서 왔다고 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신앙은 하늘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사는 이때부터 카라족과 잃어버린 지파 사이의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가 카라족 마을에 머무는 동안 가장 주목한 것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고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매일 해가 뜰 때와 질 때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그 가사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엘로하이 쉐마 아도나이 바루크 하심이라는 구절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고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주님 찬송받으실 이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노래의 멜로디가 중동 지역의 고대 성가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사는 언어학자인 동료 마이클 스톤 교수에게 녹음된 노래를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스톤 교수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라족 노래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약 30%가 고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나 엘로하이라는 구절은 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사는 카라족 족장에게 이 노래의 정확한 의미를 물었지만 족장조차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상들이 부르던 신성한 노래이며 이를 부르면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족장이 들려준 또 다른 이야기는 박사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카라족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은 큰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그때 하늘의 신이 내려준 노래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노래가 3000년 전 단 지파로부터 전해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노래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레이븐 박사의 조사는 카라족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무르시족에서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르시족 역시 7째 날마다 동쪽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제사 용어에도 히브리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무르시족은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사는 계속해서 주변 부족들을 조사했고 하마르족과 다산네치족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모두 붉은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구전 전설에는 북쪽에서 온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들 부족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공통 어휘였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 또는 엘라 하늘을 뜻하는 샤마임의 변형, 그리고 제사를 뜻하는 코르반과 유사한 단어들이 각 부족의 언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공통된 기원을 가진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부족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의식에서만큼은 거의 동일한 용어와 절차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전통이 언어적 변화보다 더 오래 보존된다는 인류학적 법칙과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이 지역 전체에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놀라운 발견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하면서 아프리카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사가 아프리카 현지 조사를 마치고 옥스퍼드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 연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종교적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접경 지역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엘라라는 하늘신 숭배 전통이 있었다는 소비에트 시대 인류학 보고서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사는 즉시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러시아 과학원의 알렉산드르 페트로프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는 놀랍게도 이미 이 지역에서 고대 셈족 언어의 흔적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비문들 중 일부는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특징을 보이며 특히 제사와 관련된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박사는 공동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한 셈족 집단들이 각 지역에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의 조로아스터교에도 히브리 전통의 영향이 있었고 인도 북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들 모두가 동쪽을 향한 제사와 7날 주기의 종교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었습니다. 박사는 이때 처음으로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고 느꼈습니다. 단 지파의 후예들이 단순히 아프리카에만 정착한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여행은 어디서 끝났을까요? 그레이븐 박사와 페트로프 박사의 공동 연구는 곧 더 큰 규모의 국제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진한 고대 셈족 집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흔적들이 페르시아를 거쳐 박트리아 지역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비문들에는 엘로아라는 신명과 함께 다나쿠르라는 제사장 칭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에티오피아 카라족의 다나쿠라와 거의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파미르 고원을 넘어 타림 분지에서도 비슷한 흔적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고대 오아시스 도시들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히브리 문자와 유사한 표기법으로 쓰인 종교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고고학자 리웨이 교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문서에는 하늘에 제사 드리는 의식과 동방 숭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투르판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였습니다. 이 벽화에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사람들과 붉은 제단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종교 전파의 결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한 상인들과 종교인들이 각 거점마다 그들의 신앙을 전파했고 이것이 지역 문화와 융합되면서 독특한 형태로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는 또 다른 문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고대 한반도였습니다. 과연 그들의 발자취가 한반도까지 이어졌을까요? 그레이븐 박사가 한반도와의 연결점을 처음 발견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 연구를 진행하던 중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의 김정호 교수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박사의 실크로드 종교전파 연구 논문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의 고대 제천 의식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김 교수가 보낸 자료에는 고구려와 백제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박사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구려 안악사모분의 벽화에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인물들과 붉은 제단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제 관식에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그 문양은 투르판에서 발견된 벽화의 제단 문양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박사는 즉시 김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대 제천 의식이 단순히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종교 의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군조선 시대의 삼신숭배와 고구려의 동명왕 신화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동방 숭배 사상이 핵심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고대 한국어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하느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하느님의 하는 하늘을 의미하고 느님은 높은 분을 뜻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엘로힘의 의미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이 순간 자신이 찾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추적이 실크로드를 거쳐 마침내 한반도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발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교수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레이븐 박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충격적인 유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청동기 시대 제사 유적에서 출토된 붉은 토기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의 형태와 구조는 에티오피아 카라족의 다나 제단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동쪽을 향해 설치되었고 7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촛불이나 향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박사에게 강화도의 만이산 참성단을 소개했습니다. 이곳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현재까지도 매년 개천절에 제천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사가 참성단을 직접 답사했을 때 그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성단의 돌 배치가 고대 이스라엘의 제단 구조와 거의 동일했던 것입니다. 중앙에 큰 돌을 중심으로 12개의 작은 돌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제단의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제천 의식의 절차였습니다. 먼저 동쪽을 향해 절을 하고 하늘에 감사를 드린 다음 7번 손뼉을 치며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순서였습니다. 이는 카라족의 제사 의식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박사에게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대 한국의 제천 의식에서 사용되던 기도문에는 한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 또는 하늘의 유일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엘로힘의 유일신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고대 종교 전통에는 분명히 고대 이스라엘의 영향이 스며들어 있다고 말입니다. 김정우 교수는 박사에게 한국 고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신화인 단군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는 이 신화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환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늘의 웅장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 엘로힘과 개념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환웅이 하늘에서 가져온 3가지 인장천부인의 의미였습니다. 이 3개의 신성한 물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다스리는 권능을 상징하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판과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라는 3가지 성물과 구조적으로 동일했습니다. 김 교수가 특히 강조한 것은 단군이라는 이름의 어원이었습니다. 단군의 단은 불타는 의미의 단자를 쓰는데 이는 제단을 뜻하는 단과 같은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군은 붉은 제단의 임금 또는 제단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다나 멜레크 즉 단의 왕이라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이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군 신화 전체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개념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환웅의 하강은 하나님의 임재를 웅녀의 변화는 이방인의 개종을 단군의 건국은 약속의 땅 정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웅녀가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정결 의식과 음식 규정을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접촉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단군 신화는 잃어버린 지파의 후예들이 한반도에 전한 이야기에 변형된 모습일까요? 김정우 교수는 박사를 중국 길림성 지반시에 위치한 고구려 고분군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고구려가 425년간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현재도 수많은 고분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사가 목격한 것은 그의 모든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먼저 각저총 벽화에는 천장의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 구조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중앙에는 북두칠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할 때 사용하던 7개의 등불 메노라와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용총 벽화였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동쪽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복장은 흰색 긴 옷에 붉은 띠를 두른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묘사된 이스라엘 제사장의 의복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벽화들이 고구려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덕흥리 고분의 묵서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의 왕을 뜻하는 천왕이라는 표현과 함께 동방의 신을 의미하는 동명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백제 지역에서도 비슷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주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관에는 하늘을 향해 뻗은 나무 형태의 장식이 있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생명나무 상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에 새겨진 명문에도 하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내용이 히브리 전통의 감사 기도문과 유사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호 교수는 박사에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언어학적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고대 한국어와 히브리어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뜻하는 하느님이라는 단어의 어원 분석 결과였습니다. 하느님의 하는 하늘을 의미하고 느님은 높은 분 또는 존재를 뜻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엘로힘의 의미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제사와 관련된 용어들이었습니다. 고대 한국어에서 제사를 뜻하는 제천의 천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샤마임과 어근이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고대 한국어에서 신성한 장소를 뜻하는 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단을 의미하는 미즈베아의 축약형과 음성학적으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김 교수가 특히 강조한 것은 숫자 체계의 유사성이었습니다. 고대 한국어에서 7을 뜻하는 7과 히브리어 셰바 사이에는 음성 변화 법칙을 적용하면 공통된 어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한국의 칠성 숭배와 이스라엘의 7등불 전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고대 한국의 지명에서 나타났습니다. 단양, 단천, 단성 등 단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지명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들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고대 제천 유적이나 전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단 지파의 후예들이 실제로 한반도 각지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종족명을 지명으로 남긴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사는 이 순간 자신이 추적해온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여행이 드디어 한반도에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호 교수는 박사에게 삼국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제사의식의 공통점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패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세 나라 모두 동쪽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동방 숭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동명왕 신화에서 해무수가 동쪽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백제의 온조왕도 동쪽으로 이주하여 나라를 세웠으며 신라의 박혁거세 역시 동쪽 나정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모두 동방을 신성시하는 공통된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 나라 모두 7이라는 숫자를 신성시했습니다. 고구려에는 칠성신앙이 있었고 백제에는 칠지도라는 신성한 칠성검이 있었으며 신라에는 칠처가람이라는 7개의 신성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7등불 메노라 전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물건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천부인, 백제의 칠지도, 신라의 천부인과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물들이 각국의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준 십계명 돌판과 개념적으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세 나라 모두 제사장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고구려의 대가, 백제의 좌평, 신라의 화랑도 모두 종교적 기능을 겸한 지배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복장과 기능과 유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세 나라 모두에서 발견되는 속죄 의식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 백제의 교천 신라의 팔관회는 모두 하늘에 죄를 용서받고 복을 빌어달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욥바일과 같은 속죄의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레이븐 박사가 한국에서의 발견을 정리하여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 그의 연구는 예상치 못한 것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박사가 작성한 예비 보고서가 유럽 고고학계에 알려지자 즉시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대사학자 로버트 윌슨 교수는 박사의 연구를 두고 지나친 추측에 기반한 비과학적 접근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언어적 유사성만으로 고대 민족의 이동을 증명할 수 없으며 종교적 상징의 공통점은 인류 보편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런던 고고학 연구소의 마가렛 화이트 박사도 가세했습니다. 그녀는 그레이븐 박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대부분 해석상의 유사성에 불과하며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의 이동 경로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녀의 핵심 비판이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아브람 골드스타인 교수로부터 왔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는 단 지파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는데 그는 그레이븐 박사의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단 지파는 아시리아 침입 이후 완전히 동화되었으며 독립적인 종족으로 생존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는 특히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유사성에 대해 우연의 일치 또는 후대의 문화 전파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계의 거센 반발은 곧 언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타임스지는 옥스퍼드 교수의 황당한 가설이라는 제목으로 박사의 연구를 조롱했고 가디언지는 학문적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사는 점점 학계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오랜 동료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학계의 냉대와 언론의 조롱 속에서도 그레이븐 박사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지하 연구실에 홀로 틀어박혀 더욱 치밀한 증거 수집에 매달렸습니다. 박사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DNA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카라족과 한국인의 유전자 샘플을 비교 분석해달라고 런던 유전학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학계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연구 의뢰를 거절했습니다. 좌절한 박사는 사비를 털어 독일의 민간 유전학 연구소에 분석을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을 기다리는 동안 박사는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고대 실크로드 상의 모든 거점 도시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박물관과 유적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르칸트 고고학 박물관에서 기원 후 4세기경의 석비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석비에는 아람어로 동방의 엘로힘께 제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석비 하단에 새겨진 지명이었습니다. 한신하라고 번역되는 이 지명은 고대 중국 문헌에서 한반도를 가리키는 표현과 일치했습니다. 박사는 이것이 실크로드를 따라 동진한 샘족 집단이 한반도를 목표로 했다는 직접적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견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사가 증거를 끼워 맞추려 한다는 비판만 거세졌습니다. 박사의 연구비 지원도 중단되었고 그의 조교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박사를 피했고 학술 모임에서도 그를 배제했습니다. 박사는 완전히 고립된 채 홀로 연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사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사가 독일 민간 연구소에 의뢰한 DNA 분석 결과가 도착한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박사는 두려운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는데 그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카라족과 한국인 사이에 실제로 공통된 유전자 마커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Y 염색체 하플로그룹 분석에서
카라족의 35%와 한국인의 28%가 동일한 제2일비, 제2일 계열을 보였는데 이는 중동 지역에서 규원한 유전자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카라족 여성들의 목의 유전자에서 발견된 특정 변이가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 여성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유전적 유사성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1000만분의 1 이하라고 계산했습니다. 박사는 즉시 이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려 했지만 주요 학술지들은 모두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인류학연구소의 사라 톰슨 박사가 박사의 연구에 관심을 표명한 것입니다. 톰슨 박사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주 경로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고대 민족 이동에 대한 권위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레이븐 박사의 DNA 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톰슨 박사의 지원으로 연구 결과는 미국 인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골드스타인 교수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단 지파의 일부가 실제로 동방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의 태도, 변화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그레이븐 박사를 비판했던 학자들도 하나둘 재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의 입장 변화는 국제 고고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런던에서 열린 국제 고대사 학술대회에서 그레이븐 박사에게 발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박사는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잃어버린 지파의 동방 이주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장은 전 세계에서 온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사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DNA 분석 결과와 언어학적 증거, 그리고 종교의식의 유사성을 종합한 논증은 청중들을 압도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코엔 교수는 박사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박사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한스 뮬러 박사가 일어서서 발언한 때였습니다. 뮬러 박사는 자신이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수행한 유전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 주민들의 유전자에서도 중동 기원의 마커가 발견되었으며 이것이 고대 민족 이동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지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마리 르클레르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그녀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박사의 가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대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어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연구진들이 박사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사토 히로시 교수는 일본 고대사에서도 비슷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대학의 안토니오 로시 교수는 지중해 지역의 고대 유적 조사에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박사는 마침내 학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그레이븐 박사에게는 전 세계에서 새로운 정보와 증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러시아 과학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에서 기원 후 5세기경의 고분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부에서 히브리 문자로 쓰인 비문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동방의 약속의 땅으로 향한다는 의미였으며 이는 박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고고학팀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새로운 유적을 발굴했는데 그곳에서 고대 한국어와 히브리어가 함께 기록된 석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석판에는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 절차가 두 언어로 병기되어 있었으며 이는 두 문화 간의 직접적 접촉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인도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뉴델리 고고학 연구소에서 카시미르 지역의 고대 사원을 조사하던 중 벽화에서 한반도 고분 벽화와 동일한 양식의 그림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인물들의 모습과 7개의 등불이 그려진 장면은 고구려 벽화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터키에서 나왔습니다. 이스탄불 대학의 고고학팀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굴한 고대 유적에서 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무덤군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무덤들은 기원 후 3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며 내장 방식과 부장품이 한반도의 고대 무덤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덤 주인들의 두개골 형태가 동아시아인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고대의 아시아계 민족이 터키 지역까지 이동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발견들은 박사의 가설에 대한 신빙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지파의 동방 이주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레이븐 박사는 4년간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여 잃어버린 지파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DNA 분석부터 언어학적 증거, 고고학적 발견까지 모든 자료를 종합한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보고서에서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침입 이후 단 지파의 일부가 동쪽으로 이주하여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반도에 도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 정착하면서 현지 문화와 융합했지만 핵심적인 종교 전통과 언어적 특징은 보존했다는 것이 박사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박사는 이들의 이주가 단순한 유랑이 아니라 체계적인 동방 진출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마다 종교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동쪽으로의 이동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도달한 단 지파의 후예들은 고조선 시대부터 현지 문화와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이야기는 이들의 도래의 전설이 신화화된 것이라고 박사는 해석했습니다. 또한 삼국시대의 동방 숭배와 칠성 신앙 그리고 제천 의식은 모두 이스라엘 전통에 변형된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사의 보고서는 출간 즉시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이처지는 이를 올해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라고 평가했고 사이언스지는 인류 이주사의 새로운 장을 연 연구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박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정호 교수가 보낸 편지에는 한국 국민들이 이 발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민족의 뿌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레이븐 박사의 연구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대 민족 이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지파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학문 분야인 고대 샘족 이주학이 탄생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는 박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구팀이 구성되었고 매년 수십 명의 연구진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 고대 한국사 재조명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김정우 교수가 소장을 맡아 한반도 고대 문화의 서아시아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단 지명 지역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곳에서 의미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후속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라족을 비롯한 주변 부족들의 구전 전설과 종교 의식에 대한 더욱 상세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유전자 분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라족의 고대 노래에서 새로운 히브리어 단어들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간수성 일대의 실크로드 유적 발굴이 활발해졌습니다. 베이징 대학과 서북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고대 민족 이동 경로 추적 프로젝트에서는 매년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난과 투르판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언어 비문들은 고대 문화 교류의 생생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이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과학원은 각각 자국 내 유적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천산 산맥 일대의 고대 무덤군에 대한 대규모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 연구는 박사가 처음 제시한 가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고대 샘족의 동방 이주는 이제 가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사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레이븐 박사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사토 히로시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일본 고대사에서도 비슷한 흔적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신토 종교에서 나타나는 동방 숭배와 정화 의식이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어에서 신을 뜻하는 감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엘로힘과 어원적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최근 몽골에서 발견된 유적들입니다.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의 연구팀이 고비 사막에서 발굴한 고대 무덤에서 한글과 유사한 문자가 새겨진 석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문자들은 기원 후 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며 한반도로 향하는 길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사는 이제 단 지파의 이주가 한반도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과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고대 유적에서도 비슷한 종교적 상징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들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의 연구는 이제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사 전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대 민족들의 이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종교와 언어가 민족 이동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이를 통해 문명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이론입니다. 현재 박사는 잃어버린 지파의 완전한 이주 경로라는 제목의 새로운 저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아시아 전역에 걸친 거대한 이주의 전체 그림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주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문명 형성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박사는 앞으로 10년 내에 이 연구가 완성되면 인류 문명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븐 박사는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 연구실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발굴 보고서들이 쌓여 있고 컴퓨터 화면에는 최신 DNA 분석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사는 자신이 시작한 연구가 이제 전 세계 수백 명의 학자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카라족의 작은 노래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제는 인류 문명사를 다시 쓰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박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한국에서 온 소식들을 접할 때입니다. 김정우 교수가 정기적으로 보내는 보고서에는 한국 각지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유적들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도 참성단 근처에서 발견된 고대 제사 도구들은 박사의 가설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결과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사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3000년 전 고향을 떠난 단 지파의 후예들이 머나먼 동방의 땅에서 새로운 문명을 꽃피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말입니다. 그들이 품고 온 하늘에 대한 믿음과 동방에 대한 꿈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찬란한 문화로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지파는 정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라족의 노래 속에서 한민족의 제사 속에서 그리고 단이라는 이름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마지막 보고서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